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 상담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접수 면접 강의를 했고, 여러분께도 접수 면접 조별로 실습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어요. 접수 면접은 잘 진행하셨나요? 네. 이제 이 접수 면접의 내용을 가지고 상담자를 배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그 내담자를 만나서 접수 면접하고 또 상담 3회기까지 쭉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배정 절차는 없죠. 네, 바로 이제 첫 회 상담을 1회기 상담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첫 회 상담은 다른 상담, 회기 상담이랑 다르게 좀 여러 가지 진행하셔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상담을 뭐 10회기 한다라고 하면 1회기인 첫 회 상담과 10회기인 마지막 상담, 요때는 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절차가 있고, 나머지 2회기부터 9회기까지죠. 네, 9회기까지는 일반적인 상담을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회기 상담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강의 영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회 상담에 대한 거고 하나는 목표 설정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첫 회 상담에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 회 상담도 이제 실습을 과제로 내드릴 텐데, 실습을 하실 때 첫 회 상담을 뭐 50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같이 목표 설정까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회 상담에 대해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먼저 앞부분 내용은 첫 회 상담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영상 내용은 첫 회 상담 안에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지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회 상담의 과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회 상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상담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자, 내담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날 바로 하기도 하고, 뭐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날 잡아서 하기도 하는데, 심리검사를 실시하고요.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심리검사는 MMPI-2랑 SCT라는 두 가지 심리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수 면접을 실시하고 상담이 배정되면 이제 배정받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데스크가 별도로 있어서 좀 큰 기관인 경우에는 데스크에서 바로 내담자에게 연락을 해서 상담 일정을 잡아 주시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상담자가 직접 연락해서 잡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첫 회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접수 면접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뭐 크기나 형태나 뭐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접수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 면접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접수 면접이 없는 경우에는 첫 회 상담에서 접수 면접까지 같이 수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 내담자를 맡을지 아닐지도 첫 회 상담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수 면접이랑 첫 회 상담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먼저 내용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접수 면접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탐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을 탐색을 하면서 이제 사례를 배정을 하게 되는데, 사례를 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위급한지, 이건 이제 위기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사례의 심각성, 또 사례를 어떻게 개념화한 내용, 요걸 가지고 뭐 어떤 경력의 상담자가 이 사례를 맡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남성이나 여성 상담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연배가 있는 상담자가 맡을지 아닐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상담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 면접의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경력이 많은 풀타임 전문 인력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왜 경력이 많은 풀타임 인력이 해야 되느냐? 접수 면접은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탐색을 해야 되고, 탐색한 내용이 그냥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질문하는 어떤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내담자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담 경력이 좀 많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접수 면접 업무를 인턴 상담원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기관의 파트타임 상담원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사례를 배정할 때는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상담자를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이 많거나 그 기관에서의 책임자분들이 사례를 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회 상담은 이제 요 목적과 조금 다르죠, 목적이. 첫 회 상담은 첫 회부터도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접수 면접에서는 치료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떤 탐색과 의사결정이 주목적이고 첫 회부터 이제 치료적 목적에 따라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첫 회의 목표는 접수 때 밝힌 내용을 이제 읽고 나서 좀 더 이 내담자에 대해서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요. 또 상담이 어떤 것인지 구조화를 실시합니다. 왜냐면 이제 접수 면접 때는 이렇게 구조화까지 할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화를 하기는 어려운데, 상담에 처음 온 분들이 상담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화 과정, 그래서 상담이 어떤 건지, 상담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상담을 어떻게 내담자로서 어떻게 상담에 임하면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조화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영상에 목표 잡는 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상담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10회기면 10회기, 20회기면 20회기에 상담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내담자랑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촉진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접수 면접을 이미 하긴 했어도 상담을 딱 첫 회에 임하게 되면 내담자분들이 좀 걱정하면서 오시기도 하고 긴장되고 어색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와 신뢰감이나 안정감을 좀 내담자에게 제공을 하고, 상담자 내담자가 라포, 둘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시작해야 내담자분들이 상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잘 꺼내실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회 상담의 내용입니다. 오늘 순서는 상관없이 적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먼저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 게 첫 회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여기 나온 네 가지가 다 중요하긴 합니다. 이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이번 상담에서, 이 전체적인 상담에서 내담자와 함께 달성해 나갈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는 구조화 작업도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촉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내담자 문제의 이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접수 때도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을 하기는 해요. 그때는 의사결정의 목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치료를 목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접수 때 물어봤던 것과 중복된 내용을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접수 면접 보고서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질문을 하니까 똑같은 걸 다 묻기보다는 좀 더 핵심적인 거 위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내담자가 현재 어려워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슈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묻고요. 그리고 이미 접수 면접을 통해서 어떤 진단과 가설이 도출이 됐을 텐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접수 면접이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접수 면접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요. 이런 걸 토대로 내담자에 대한 사례 개념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이 정도의 내담자면 몇 회기 정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 또는 앞으로 어떤 계획 위주로 상담을 진행해야 될지, 뭐 어떤 전략으로 상담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첫 회 상담에서 탐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동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회기를 시작할 때는 첫 회기에서 오늘 무엇을 할지 간단하게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하면 내담자가 조금은 안심되는 마음으로 첫 회 상담에 잘 응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어서 문제에 대한 탐색을 시작합니다. 상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상담자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첫 회 상담을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요거 하기 전에 주어서 문제 탐색하기 전에 구조화 작업을 먼저 하는데 순서상 구조화 설명은 뒤에 조금 드릴게요. 자, 내담자 문제를 탐색할 때는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서 보시면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밑에 사례를 보시면 좋은데 내담자에게 첫 회에 어떤 주제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했을 때 우울하고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구체화가 매우 중요하다. 구체화만 잘해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상담자가 질문을 해야겠죠? 어떤 상황에서 가장 우울하고 답답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하고요.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훨씬 구체화가 되죠. 아버지에게서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할 때요. 자, 근데 거부라는 단어는 뭐예요? 명사와 왜곡이죠. 이거를 풀어야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더 구체화시키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해서 아주 구체화를 시켜야 내담자가 정말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를 첫 회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전형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그때 내담자의 생각, 감정,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탐색을 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봐야 되느냐? 언제 시작됐는지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원인, 어떻게 문제가 발달되어 왔는지, 왜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지, 문제를 발전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 또 왜 하필 지금 문제가 돼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지,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탐색을 하실 때 언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가 보이는 모습들, 어떤 표정이나 말하는 방식, 말하는 흐름 이런 것들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서 정보를 수집하셔야 되고요. 또 내담자를 잘 관찰하면 거기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호감을 주는 타입인지, 라포 형성이 잘 되는지, 상담자에게 어떤 정서를 일으키는지, 눈 맞춤이 잘 되는지, 위생 상태, 이거는 내담자의 심리랑 많이 관련이 돼요. 많이 우울하신 분들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상담에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찰을 좀 하시고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초점과 방식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주로 활용하는 이론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제 탐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근데 이거는 꼭 뭐 강점이 무언가요?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고, 내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자가 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 기대가 너무 과도하면은 좀 조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기대가 또 너무 없어도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 내담자의 행동 패턴이나 현재의 기능 수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물론 접수 면접 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긴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탐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첫대 상담에 뭐 구조화도 하고 목표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 탐색하냐 이렇게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모든 걸 다 하기 어려우면 좀 몇 회에 걸쳐서 탐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탐색들을 통해서 상담자 마음속에는 이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잠정적으로 사례 개념화가 형성이 됩니다. 이 사례 개념화는 working hypothesis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접수 때 어느 정도 사례 개념화가 되고요. 첫 회 때 이 사례 개념화가 더 발전되고요. 그 이후에 상담을 몇 회 진행하면서 이 사례 개념화는 더 발전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례 개념화는 더 발전시키면서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면서 상담자가 이해한 내담자의 문제를 내담자에게 잘 요약 정리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내가 이유도 모르고 힘들었는데 뭔가 이해받는 것 같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원인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좀 안심이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담자가 이 1회기 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교하고 확증적인 게 아니라 가설이지만 내담자를 위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잠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내담자가 문제가 심각할수록 이걸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담자들이 이미 되게 만성적으로 힘든 경우에 절망적일 수 있고 이미 좌절해서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이 되면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동기도 올라가고 또 희망도 갖게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쭉 문제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거를 요약해서 잘 전달을 했을 때 내담자들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뭐 내담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내담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반응 자체가 이 내담자에 대한 정보예요. 이 내담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그럼 앞으로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정보를 또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거를 좀 분석할 대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내담자가 순응할 수도 있고요. 저항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날 비난했다고 생각하거나 공감받았다. 치료자가 잘난 체 하네? 치료자가 하는 게 없네?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상담자가 의사소통 방식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담자 문제의 이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순서상으로는 요 구조화가 먼저긴 해요. 구조화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미리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내담자 문제 이해하기 전에 구조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구조화가 아니라 상담이 어떤 건지를 내담자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에는 크게 4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화를 하면서 이 상담이라는 게 일반적인 뭐 친구 관계나 다른 관계랑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어, 상담이라는 게 매우 둘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친밀한 관계를 맺긴 하지만 사적인 와는 좀 다르고 약간 거리가 있고 적절한 경계가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걸 알려주면서 오히려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 이해의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틀이에요. 구조라는 건. 뭐 일주일에 한 번 50분 진행합니다. 뭐 이런 식의 틀인데 이런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수용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은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정보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수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설명하고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주요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를 함으로써 내담자 입장에서도 상담이 어떤 건지를 미리 예측하고 좀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치료적이다.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 하면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구조를 좀 침범하는 행동을 할 때, 뭐 미리 약속 시간을 연기하거나 상담을 오지 못할 때 연락을 잘 취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다루는 것 자체도 치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상담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되게 짠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경계 없이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담자에게 뭐 아무 때나 힘들 때 연락하세요. 아니면 제가 뭐 밥을 사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담자가 고마워할 수는 있지만 치료적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10명의 내담자를 만나는데 10명에게 모두 그렇게 해줬다가는 상담자 너무 지치고 소진되겠죠. 전문가로서 상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번아웃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면 구조화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상담 시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담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료 상담의 경우에 상담 비용이 얼마고 어떻게 청구하는지, 상담자, 내담자의 역할, 상담에서 할 수 있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또 종결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구조화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담 시간은 첫 번째로 전체 회기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정확한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미리 말하기는 어려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10회기를 예상했는데 뭐 7회기에 끝날 수도 있고 15회기를 해도 부족할 수 있고 하지만 상담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상담받으시면 되겠네요. 예상되는 치료 기간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내담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시면 되고 또는 우리가 그러면 한 뭐 20회기 정도로 정하고 그때 가서 연장 여부를 협의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기수가 딱 제한되어서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뭐 12회기, 10회기, 8회기 이렇게 정해진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또 규칙적인 상담 시간인데 아무 때나 상담을 하기보다는 매주 몇 시 이렇게 딱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 자체가 뭔가 누군가가 안정되게 그 자리에 있어주는 느낌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 치료 시간 외에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컨택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빈도에 대해서도 내담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은 주 1회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내담자가 너무 좀 위기이거나 취약하거나 할 때는 일시적으로는 주 2회를 만나다가 점차 주 1회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주 1회로 쭉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종결할 때쯤 돼서는 내담자가 어느 정도 잘 지내는데
바로 종결하기에는 좀 불안해한다. 그럼 주 1회 하다가 격주로 하다가 또 월 1회로 늘려나가면서 상담을 종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시에 끝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상담은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50분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그 뒷상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이 겹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50분이지만 뭐 55분, 1시간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상담은 정시에 끝나야 된다는 거를 내담자분에게 잘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소나 지각, 노쇼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날 상담을 못 온다 할 때는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연락을 주세요. 근데 이때 연락을 만약에 주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연락을 달라고 해야 되고요. 노쇼는 연락 없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상담에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상담 관계가 잘 형성되면 노쇼를 잘 하지 않기도 하고 아니면 상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어도 뭔가 내담자가 상담이나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때 노쇼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쇼나 취소 지각이 너무 잦으면 그거는 내담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따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시성을 활용해서 다룰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직면시켜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딱딱하거나 차갑게 해서 내담자를 민망하게 하기보다는 공감적인 측면을 통해서 내담자가 이런 태도를, 이런 행동을 보이는 원인을 잘 파악해서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화 중에 이제 양자 역할인데 내담자와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기대를 확인을 하는데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너무 떨어질 때는 이 부분도 구조화를 하면서 좀 설명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기대 조정이고요. 그리고 상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문제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말하셔야 된다. 솔직함, 능동성을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 대한 소개는 상담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 변화는 점진적으로 온다는 거, 상담 중에 일시적으로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중간에 더 힘들어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나의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 뭐 내가 인간 중심인지, 뭐 CBT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기법을 할 것이다 미리 소개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거 5번 매우 중요한데 상담에서는 비밀 보장이 원칙이라는 것을 잘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외 상황을 꼭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예외 상황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살 충동이라던가 이럴 때는 비밀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걸 꼭 고지해 주셔야 되고 상담 중에 녹음이나 기록, 슈퍼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꼭 이야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담자가 녹음하는 거 싫어요 하면 녹음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구조화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내용을 그냥 다 말로 하기보다는 안내문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안내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상담 안내문 예시인데 이런 내용을 미리 내담자에게 이제 첫 회 상담 시작할 때 드리면서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상담자가 이걸 다 외우고 있으면서 막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렵고 이런 안내문을 드리면서 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내용 설명하면서 구조화를 뭐 한 5분 이내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